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돌파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뜨거운 잔치상에 뭔가 좀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는 그 메인 요리, 그러니까 조 단위의 굵직한 신규 상장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잔치는 시작됐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 듯한 이 기묘한 상황,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 바로 중복상장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아, 중복 상장이요? 네, 이미 시장에 상장된 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를 또다시 증시에 올리는 문제를 두고 시장 전체가 아주 들썩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중복 상장 논란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를 상장시키려 하는지, 또 이걸 막으려는 시도가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부터 한번 보죠. 코스피는 4천 시대를 열었는데 올해 새로 상장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봐야 1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11조 5천억 원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피가 3천을 처음 넘었던 2021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정말 뜨거웠죠. 그때는 85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잠깐만요. 85조에서 11조 원으로요?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시장 지수는 역대 최고인데 새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그야말로 급전직하한 셈입니다. 상장하는 기업의 숫자 자체도 2021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요. 그야말로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SKI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처럼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대기업 계열의 대역급 IPO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중복상장 관행이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딱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사실상 대기업들의 자회사 상장 계획이 올스톱된 겁니다. 이 분위기에 결정타를 날린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 있었죠. 아, 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했던 말인데요. 살찐 암소를 샀더니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 된다. 와, 이 비유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모 회사 주식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가장 알짜 사업부인 자회사가 따로 상장해버리면 모 회사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 주주들의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대변한 거죠. 그 발언 이후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누구도 감히 자회사 상장이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거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할 정도면 엄청난 압박인데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 상장을 추진했던 걸 보면 정말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단순히 오너 일가의 욕심으로만 치부하기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배경과 또 현실적인 고민이 얽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요? 네. 우선 역사적으로는 외환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의 정부가 순환 출자 구조가 연쇄부도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유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조가 기업들이 자초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는 거군요. 자금 조달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금 조달이요? 네. 가령 어떤 그룹이 AI나 바이오 같은 신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이런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상장, IPO를 안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글쎄요. 이제 막 생긴 자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긴 어려울 테니 결국 모 회사가 보증을 서주거나 직접 돈을 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모 회사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고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직접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죠. 아, 그 돈으로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 회사로부터 독립해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자회사가 투자를 잘 받아서 기업 가치가 10배로 뛰면 그 지분을 가진 모 회사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결국 모 회사 주주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실제로 자회사 상장 이윤에 모 회사 주가가 함께 오른 사례도 있고요. 바로 여기가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주주들이 송아지를 도둑맞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문제의 뿌리에는 그 기업 지배구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요? 네. 그동안 자회사가 상장해서 번 돈이 배당을 통해서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이 지배주주 일가의 지갑으로 들어가거나 내부 거래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로 흘러가는 모습을 수없이 봐온 거죠. 아,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무리 잘 커서 좋은 우유를 생산해도 그 우유가 나에게는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아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의결권도 지배주주에게 쏠려 있으니 일반 주주들은 이 중요한 결정에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히 자회사 상장을 막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요?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결국 상장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과 과정의 불투명성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일단 정부와 거래소가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대기업 자회사 상장은 멈췄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어떤 방향이죠?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그 선한 의도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낳는 역설이 시작된 거죠.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서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는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 결과가 달랐던 경우가 있었나요? 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LTC의 자회사 LSE는 상장이 거부됐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상장 전에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배당도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까지 발표했거든요. 현물 배당이라면 돈 대신 새로 상장을 하던 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는 나름의 당근책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없었죠. 반면 코스닥 상장사인 KPF의 자회사 TMLC는 비슷한 시기에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죠. 모회사의 지분율이 기준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상장 거부된 LSE의 모회사 지분율이 더 낮았어요. 와, 그러니 다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중복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예를 들어 LS그룹의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건 중복상장이라고 비판받는데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 주주인 K뱅크의 상장은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영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거래소 관계자조차 칼로 무베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실토할 정도니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좋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국내에서 상장이 막힌 우리한 기업들이 아예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증시요? 네, 이른바 코리안 엑소더스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홍콩 거래소가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다른가요? 홍콩에서는 자회사를 분사해서 상장하는 스핀오프 IPO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활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외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중국 최대 금광 기업의 자회사가 홍콩에 상장해서 수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중국의 한 알루미나 제조사도 인도네시아 지사를 홍콩 증시에 올려서 현지 공장 증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내 자본시장을 키워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의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알짜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증시는 활력을 잃어서 정말 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새로운 묘목이 자랄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대기업 계열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시장의 빈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주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역이라면 어떤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아, 유니콘이요? 네. 기존 재벌 그룹에 속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얼어붙은 IPO 시장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는군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내년 상장을 목표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름들이 몇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기업 가치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죠.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의 행보에도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 또 다른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도 상장 준비에 시동을 걸었고요. 와, 드라마 봐도 가슴이 뛰는 이름들이네요. 기존의 대기업 계열사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한다면 우리 증시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낡은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판이 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이 중복 상장 논란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사회의 뿌리 깊은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울 같네요. 주주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해답은 섣부른 규제가 아닌 신뢰를 회복할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회사 상장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상장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상장해야 하는가가 아닐까요? 어떻게 상장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완벽히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게 만들고 자회사가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비유했던 살찐 암소도 지키고 새로 태어난 송아지도 잘 키워서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나눌 방법은 없을까요?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손쉬운 길 대신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규칙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